장모님 수술비 보험금 나왔잖아.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병원비부터 정리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돈줄이라는 걸요. 사돈댁 보험금 그냥 묵혀둘 돈 아니냐며 당연하다는 얼굴로 계산하던 시어머니, 말리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이던 남편. 그날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서류를 모았고 통장 내역을 맞췄고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참고만 살던 며느리가 가족을 상대로 정산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붙잡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한 달 전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 지 딱 한 달쯤 된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직 기록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내 삶에 가져다 붙일 생각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참는 사람이었고 참는 게 가족을 살린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쓰는 방은 원래 안방 옆 작은 방이었는데 나는 그 방을 엄마 방으로 만들겠다고 며칠을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휠체어가 지나갈 만큼 동선을 비워두고 밤에 일어나다 넘어질까봐 손잡이도 달았습니다. 손잡이를 조일 때마다 드라이버 끝이 손바닥을 눌렀고 그 눌림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불안하면 설거지를 하듯 나는 불안하면 정리를 했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어 수세미와 고무장갑을 다시 정렬하고 수저통을 한 번 더 닫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도 못 견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숨이 쉬어졌으니까요. 엄마는 아파도 늘 웃는 사람이라 휠체어에 앉아있는 순간에도 내 눈치를 봤습니다. 은정아, 괜찮다. 엄마는 여기만 있어도 고맙다. 엄마의 얇은 웃음이 더 아팠습니다. 웃음 뒤로 통증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거든요. 엄마가 말을 끝낼 때마다 목젖이 작게 움직였고 나는 괜찮다는 말이 기도문처럼 거짓말이 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겉으로는 말이 논리적이었습니다. 논리적이라는 건 따뜻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나는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준호는 늘 계산이 먼저였고 마지막에는 꼭 협박 같은 문장을 붙였습니다. 여보, 회사도 다니면서 병간호까지 하느라 힘든 건 알아. 근데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너무 티나게 힘든 티 내지 말자.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힘든 건 사실인데 힘든 티를 내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끝은 부드러운데 결론은 언제나 내가 조심해였죠. 시어머니 경자는 더 정직했습니다. 말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눈빛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물을 쏟으면 내 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해야지라는 한숨. 은정아, 사돈 약값이 요즘 장난이 아니더라. 병원 다니는 것도 돈이고 재활도 돈이야. 알지? 네, 어머님 알아요. 알면 좀 눈치껏 해야지. 준호도 회사에서 요즘 힘들다는데. 눈치껏? 그 말은 우리 집에서 자주 쓰였습니다. 내 마음을 접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기침을 해도, 엄마가 밤에 신음소리를 내도 나는 문을 닫고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시면 또 뭐라 하실 테니까. 그게 내 머릿속 기본값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작아졌습니다. 움직이는 소리마저 줄였습니다. 병원에서 쓰던 무릎 보호대를 내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불 아래로 숨기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거 왜 숨겨? 아프면 말해야지. 아니다, 괜찮다. 너 피곤하잖아. 엄마까지 보태서 내가 더. 엄마는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무너질까봐라는 문장이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짐이 나는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직장에서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를 말끝마다 붙였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휴대폰으로 엄마 방 CCTV 대신 달아둔 베이비 모니터를 확인하고 엄마가 숨을 고르게 쉬는지 확인하고 다시 얼굴에 미소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가끔 손이 저렸습니다. 손가락이 굳는 느낌. 그럴 때마다 나는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야, 정신 차려. 그냥 오늘만 넘기자. 혼잣말은 짧아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긴 문장으로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두 번째로 시작됐습니다. 엄마 약, 엄마 저녁, 엄마 재활 스트레칭, 세탁기, 쓰레기 분리수거, 준호 셔츠 다림질, 시어머니 눈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거지. 물은 늘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마음도 같이 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차가울 때 뜨거운 물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도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준호가 TV를 켜놓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반쯤 열어둔 채 우리 쪽 소리를 듣는 듯 말듯 가끔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얇게 들렸고 나는 그 숨소리만으로도 마음이 간당간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 휴대폰에서 띠링하는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평범한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선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집 벽지 안쪽을 긁고 지나가는 쇳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고무 장갑 안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졌고 그 미끄러짐이 내 신경을 더 곤두세웠습니다. 여보, 뭐야? 아, 그냥 회사 단톡. 밤에? 요즘 다 그렇지 뭐. 그 말은 대답 같았지만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묻지 마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물을 틀어놓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품이 내려가고 접시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접시가 반짝이는 순간 내 머릿속에도 뭔가 반짝였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턱하고 짧게 났고 나는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야, 왜 저렇게 숨기지? 그냥 회사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을 지나가며 준호가 소파에 두고 간 휴대폰을 스치듯 봤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는데 검은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한 얼굴, 참는 얼굴.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정말 잠깐. 그런데 나는 그 잠깐을 이상하게 정확히 봤습니다. 알림 문장 한 줄. 병원비 정리, 다음 주 마무리. 그 문장은 너무 단정했습니다. 정리와 마무리라는 단어가 너무 일상처럼 붙어 있어서 더 섬뜩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병원비는 늘 내 손을 거쳐갔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내가 뛰어다니며 냈고 영수증을 모아 정리했고 카드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왜 준호 휴대폰에 그 문장이 뜨지? 누구랑 무슨 병원비를 정리하고 마무리하지? 나는 물 한 잔을 넘기는데 갑자기 목이 좁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을 지나갔습니다. 나 먼저 잘게. 내일 일찍 회의 있어. 응. 나는 응이라고 했지만 그건 대답이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는데 조용함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마치 집이 숨을 참고 있는 느낌.
숨을 참는 건 나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엄마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를 현실로 붙잡아줬습니다. 그래, 엄마부터. 엄마가 먼저야. 문을 살짝 열었더니 엄마는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고 눈동자가 물기 없이 맑았습니다. 잠이 아니라 참는 눈이었습니다. 엄마 앉아? 은정아. 응? 너 괜찮냐?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괜찮은 척을 못했습니다. 목이 뜨거워졌고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울면 안 된다고 나는 자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울면 엄마가 더 미안해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웃었습니다. 얇게. 괜찮아. 엄마만 좀 좋아지면 돼. 엄마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컸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 대신 삼켰습니다. 나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알림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화면이 꺼져도 문장은 남았습니다. 병원비 정리, 다음 주 마무리. 나는 침대 옆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싱크대 앞에 서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해지자 마음도 같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그 한 줄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준호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짧게 딱 한 번. 띠링. 나는 그 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알림은 내 엄마의 병원비만 말하는 게 아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답답했습니다. 어젯밤 준호 휴대폰 화면에 잠깐 스쳤던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병원비 정리, 다음 주 마무리. 의미를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심은 사람을 먼저 지치게 하니까.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안하면 몸부터 움직이는 게 내 방식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양말을 신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내가 해줄게. 엄마는 웃었습니다. 늘 그랬어요. 아파도 미안하단 말부터 꺼내기 전에 웃는 사람. 시어머니 경자가 거실에서 기침소리를 내며 불렀습니다. 애미야. 나는 바로 허리를 펴 거실로 갔습니다. 사돈댁은 아침 약 챙겨드렸고, 사돈댁. 예의처럼 들리지만 분명한 선이었습니다. 네. 요즘 병원 다니는 게 잦으니 집안이 좀 어수선하지. 어수선하다는 말은 불편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은 오래 두기 싫다는 뜻이었고,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만 봤습니다.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어머니 말이 곧 자기 말이라는 걸 아는 얼굴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병원 들러야 해? 응. 엄마 재활 있어서. 준호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눈치도 좀 봐야지. 요즘 내가 자주 비우니까.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늘 나를 약자로 만들었으니까. 점심 무렵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은정아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사돈댁이 오래 계시면 서로 힘들 수 있다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이 심장을 죄었습니다. 엄마는 늘 나가는 선택을 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처럼 말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약 봉투가 정리해야 할 물건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애미야.
네. 이런 생활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니? 간병인을 쓰던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문틀을 잡은 채 서서 말했습니다. 사돈, 미안해요. 제가 나갈게요. 엄마를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역할은 늘 나 하나였어요. 그날 밤 거실 불을 끈 채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감정은 지우고 사실만 적어 내려갔어요. 준호 휴대폰 알림 문장. 사돈댁이라는 호칭. 엄마에 나갈게. 적고 나니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닌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날부터 나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확인하기로 마음먹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말들은 흘려듣고 대신 반복되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호가 밤마다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시간, 시어머니가 정리라는 말을 꺼내는 순서, 엄마가 미안하단 말을 삼키는 타이밍. 나는 점심시간에 오랜 친구 지영을 만났습니다. 지영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결심했구나. 응. 그럼 말로 싸우지 마. 기록으로 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늘 전화로 내 속을 털어놓을 상대 내 친구 지영. 엄마의 수술 후 집안의 사정, 걱정거리 남편의 수상한 문자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 모든 걸 알고 있는 지영은 누구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나의 말을 들어주고 지지해줬습니다. 그 말이 명확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 추측이 아니라 흐름. 그날부터 나는 작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통화 시간, 저장되지 않은 번호, 병원 일정과 겹치는 날,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애매한 금액이 비슷한 시기에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생활비로 넘기기엔 반복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또 화장실에서 통화를 했어요. 다음 주에 마무리만 하면 돼. 물소리 뒤로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참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밤 11시 42분 다음 주 마무리. 며칠 뒤 준호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떴습니다. 화면을 끄는 손이 빨랐지만 나는 번호 일부를 외웠습니다. 적고 나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약 봉투를 펼쳐두고 말했어요. 애미야, 이것 좀 정리해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날짜와 병원명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정리는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또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갈까? 아니, 불편해도 한 달 정도면 되는데. 제발하면 안 되니까 제발. 여기 계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엄마는 재활만 생각해. 잠들기 전 나는 메모장 맨 아래에 한 줄을 적었어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 것. 기록으로 끝낼 것.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방향이 생겼음을,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이상하게도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겁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겁을 느낄 틈이 없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재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아침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현관 쪽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 휴대폰이었습니다. 경자는 늘 무음으로 해두는데 그날따라 진동이 컸습니다. 마치 일부러 들리게 울리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국 냄비를 젓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그건 아직입니다. 다음 주쯤이면 정리해야지요. 다음 주. 정리. 나는 국자를 잠시 멈췄습니다. 같은 단어가 다른 입에서 반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오늘은 잠깐 나가봐야겠다.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는 겉옷을 챙겼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급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애미야, 나 시장 좀 다녀올게. 네, 어머님. 전화 직후 외출. 머릿속에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자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스트레칭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사돈은 나가셨니? 응.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서로를 덜 아프게 한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점이었던 기록들이 오늘은 선처럼 이어져 보였습니다. 준호의 통화 시간, 시어머니의 말, 다음 주라는 기한. 그날 점심 지영을 만났습니다. 나는 말 대신 메모장을 보여줬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변수야. 변수? 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 지영은 컵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은정아, 이제부터는 우연이 없어. 다 이유가 있어. 퇴근 무렵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애야, 나 갑자기 좀 어지럽다. 나는 바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들것이 오가고 보호자들이 서성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것 위에 누워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주 짧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아픈 건 사실인데.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기록. 준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낮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회사에 있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늘 싸움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먼저 나서려는 순간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 기존 기록이 있어서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기존 기록. 그 단어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보호자 성함은 박준호 씨 맞으시죠? 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기록, 예전에 보호자 서명하신 분도 박준호 씨네요. 복도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해졌습니다. 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대답이었습니다. 저 서류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단순한 종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쌓인 무게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사실로 들어갔고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단단히. 그때 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아주 짧은 소리였지만 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건 추측이 아니라는 걸. 변수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가방 안의 봉투를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확인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걸 알면서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가 자꾸 손에 걸립니다.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네요. 종이 몇 장일 뿐인데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종이가 아니라 말하지 않은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방부터 확인했습니다. 엄마는 잠들어 계셨고 숨은 고르고 얼굴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잠깐 숨이 놓이죠. 동시에 마음 한쪽이 조여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이 평온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미루면 안 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나옵니다. 병원 기록, 보호자 서명, 외부 치료 내역. 그 중에서도 나는 보험 관련 서류를 먼저 집어듭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거기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는 보험을 꼼꼼하게 들어둔 분이었습니다. 실비도 있었고 진단비도 있었죠. 수술이 결정됐을 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으로 해결된다. 이 진단비는 혹시라도 오래 아플 때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돈이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실비로 병원비는 대부분 처리했고 진단비는 그대로 두었죠. 엄마의 노후이자 비상금이자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서류를 넘기다 보니 이상한 연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단비가 입금된 시점. 그 이후부터 집안에서 정리라는 말이 부쩍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치료 기록을 다시 봅니다. 병명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퇴행성 관절, 척추 통증, 반복되는 재활치료. 병원도 하나가 아니었죠. 대학병원, 개인 통증 클리닉, 외부 재활센터. 문제는 병원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보험이 안 되는 비용들이었습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간병 보조, 재활센터 비용. 그 비용들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대부분이 준호 명의로 처리돼 있었죠. 현금 이체, 개인 계좌 송금, 간병업체 비용. 저는 통장 내역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맞춰봤습니다. 엄마 진단비가 들어온 날. 그날을 기점으로 준호 통장에서 정리용처럼 보이는 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참 교묘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돈. 한 번에 눈에 띄지 않게 여러 번 나눠서요. 그때 문득 준호가 자주 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눈치 좀 보지. 집안일로 문제 만들지 말자. 다음 주에 정리하면 돼.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건 병원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험금 문제였죠.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준호가 나왔습니다. 제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칫합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거 어디까지 봤어? 다 봤어요. 여보, 오해야.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보고 있었거든요. 보험 나온 것 때문이죠? 준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그 짧은 흔들림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진단비 나왔잖아. 그래서요. 그 돈 당장 쓸 돈은 아니잖아.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더더욱 왜요? 빌리려고 했어. 언제 돌려주려고요? 정리되면. 정리. 그 말이 이렇게 비겁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쓸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한 말이었죠. 사람이 서로 도울 땐 도와야지.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죠. 이건 보험비가 아니라 우리 엄마 인생비예요. 그 돈은 정리 대상이 아니라 건드릴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닫았습니다. 봉투를 닫는 소리가 집안에 또렷하게 울립니다. 다음 주 마무리 내가 해요. 뭘? 정리요.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정리할 대상은 병원비도 보험금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이 돈도, 이 삶도.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뒤로 물러나는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싸움이라는 걸요. 확신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군요. 확신은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제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말은 사라지고 시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볼 때마다 계산하듯 눈길을 피했고 시어머니 경자는 아픈 기색을 더 자주 보이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다가가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이 제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병실에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커튼을 치자 바깥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경자는 한참을 누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님. 사람이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떤 말이 나올지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돈이 아니다. 자식이야. 그 말에 가슴이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부모를 간병해 본 사람이니까요.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경자는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날 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그 말은 사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내가 좀 참아라. 사돈댁은 보험도 있고 다시 벌 수 있잖니.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미안함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요. 필요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요. 다시 벌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대신 희생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감정 싸움으로 끌려갈 게 뻔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통장 사본과 계산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회의라도 하는 모습이었죠. 이제 그만하자.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더 커지면 우리 집 끝장이야.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늘 그랬죠. 상대를 위하는 척할 때 가장 낮은 목소리를 씁니다. 회사도 생각해야지. 내가 이 일 들고 나가면 너도 상처야. 엄마 아픈데 내가 이러면 사람들 뭐라 보겠어.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내가 나쁜 며느리가 된다는 협박이었죠. 저는 메모장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기록이 저를 지켜주던 힘이 그날은 유난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아직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엄마가 욕실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맨발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앉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정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아픈 사람이 미안해야 할까요? 왜 지키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엄마를 부축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먼저였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으니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검사실에 계셨고 준호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시어머니는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켰지만 글자가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싸움 때문에 엄마를 잃으면 어쩌지. 그 순간에는 복수도 정의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는 건 후회뿐이었죠. 그때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병원이야. 응. 그래서 멈출 거야?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정아. 지금 멈추면 넌 평생 오늘을 후회해. 지영아. 나 지금 너무 무섭고 외롭다. 알아. 그래도 내가 지키려는 게 뭔지는 분명하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하나씩 세었습니다. 하나, 둘. 숨을 세면 생각이 느려지고 느려지면 다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통증 관리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안도의 힘은 공포만큼이나 사람을 약하게 만들더군요. 병실로 돌아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정아. 응, 엄마. 내 인생 내가 지켜라. 엄마는 그 말만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메모장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또 사라진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꼭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는 사라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 생각이 저를 다음 날로 데려갔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시간을 골랐습니다. 사람이 다 모여 있는 시간이어야 했고 누구도 말을 돌릴 수 없는 순간이어야 했습니다. 혼자서 말하면 또 오해로 덮일 게 뻔했거든요. 정리는 드러낼 때 끝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준호, 시어머니 경자, 그리고 저. 엄마는 방에 계셨습니다. 일부러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엄마가 견뎌야 할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봉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 통장 내역, 보험 서류, 누가 보더라도 우연이라 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싸움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죠. 제가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경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저희 엄마 보험, 진단비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돈 병원비로 쓴 적 없습니다. 실비로 다 처리했고요. 보험 서류를 식탁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이건 남겨둔 돈이에요. 재활이 길어질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경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이 어려우면 서로. 저는 말을 이어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건 집안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치료 기록입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외부 재활센터 비용. 병원 이름이 달랐고 결제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나같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들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이 비용들 병원비가 밀린 게 아니라 쌓인 비용이었어요. 그리고 정산 시점을 기다리던 비용이었죠.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 내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준호 씨 통장입니다. 준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엄마 진단비가 들어온 시점 이후부터 이체가 시작됐어요. 날짜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날, 그리고 이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금액은 애매했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나눈 돈들이었죠. 그래서 다음 주 마무리였군요. 제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병원비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 문제였던 거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던 입이 그날은 닫혀 있었습니다. 말로 이기던 방식이 기록 앞에서는 힘을 잃은 순간이었죠. 경자가 입술을 떼었습니다. 사돈댁도 사는 게 힘들면 서로 돕는 게.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도움은요,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이미 쓸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하고 계셨잖아요. 경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댁이라는 호칭 뒤에 숨겨두었던 계산이 더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요, 우리 엄마가 아픈 몸으로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남겨둔 돈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전에 말했지만 난 빌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언제 돌려주려고요? 정리되면. 그 말에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리 이제 끝났어요. 저는 시어머니 경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는 못해요. 준호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잠깐만. 여보.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요. 내가 또 사라져요. 그 말은 협박도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책임질 시간이에요. 방으로 들어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나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엄마.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크지 않았습니다. 밖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숨은 오히려 잘 쉬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요. 집을 나온 뒤 우리는 곧장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비워두었던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전까지 살던 집이었고 그 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던 곳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오래 잠가둔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나왔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고 창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의 집은 여전히 엄마의 집이었고 저는 그 사실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엄마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에요. 그 말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도 안도도 그리고 오래 눌러두었던 기억도 섞여 있는 눈이었죠. 우리는 천천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닦을 건 닦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액자, 사용하지 않던 그릇들, 서랍 안에 접힌 채 있던 계절 옷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집이 비어있던 시간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자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 좋다. 그 말이 참 오랜만에 듣는 말 같았습니다. 엄마는 다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병원까지는 조금 멀었지만 이 집에서는 마음이 편해 보였습니다. 예전엔 늘 제 눈치를 보며 괜찮다는 말만 하던 엄마가 요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조금 아프네. 그 말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엄마 집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혼자만의 방이 생긴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이 낯설어 잠이 쉽게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남편 준옥에서는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얘기 좀 하자. 그래도 너무 단호한 거 아니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이미 충분했고 더 말하면 다시 그 집으로 끌려갈 것 같았으니까요.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하루 안으로 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과는 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과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지는 않겠다고요. 그 약속만은 스스로에게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먼저 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집 부엌에서 나는 처음 맡아보는 밥 냄새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집에서 엄마와 둘이 아무 눈치 없이 밥을 먹는 이 순간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니에요. 아니긴 눈이 다 말해주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이제 제자리로 온 것 같아서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집 작은 방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래 비워둔 집의 천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같았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기록할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한 줄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왔다. 비워두었던 자리로. 메모장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올 겁니다. 재활을 가고 밥을 먹고 창문을 열겠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요. 사과는 받을 수 있어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당신 인생을 지키는 선택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만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